저는 양강도 삼지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백두산 기슭에 자리 잡은 이곳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지역이었죠. 혁명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는 남들과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원래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이념을 따라 북으로 올라오셨죠. 그때는 통일된 조선을 건설한다는 꿈을 품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국자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남한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금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했지만요. 할아버지께서는 가끔 안동의 하회마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낙동강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추억, 서원에서 공부하던 시절 같은 것들이었죠. 저에게는 그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삼지연은 백두산과 가까워 자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우거졌죠. 백두산 천지로 향하는 등반로가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지나갈 때면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역 목재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도우셨습니다. 삼지연 특성상 임업이 발달해 있어서 아버지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지연에서 자란 저는 추위에 강했고 체력도 좋았습니다. 백두산 기슭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란 덕분이었죠.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면 항상 앞장서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본 체육 선생님이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바로 탁구를 배워보라는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귀국자 출신이라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체육 선생님의 권유가 신기하고 흥미로웠을 뿐이었죠. 탁구라는 운동도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라켓을 쥐어주시며 공을 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기 일쑤였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번 쳐보니 재미있었습니다. 작은 공이 네트를 넘어가는 순간의 쾌감이 특별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공을 치는 폼을 유심히 보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손목 사용법이나 몸의 균형 감각이 좋다고 하셨죠. 그날부터 방과 후에 남아서 탁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도 어려웠고 연속으로 주고받기를 하려면 집중력도 많이 필요했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와 팔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3번도 못 이어가던 랠리가 10번, 20번으로 늘어갔죠. 스핀을 넣어서 공을 치는 법도 배웠고 상대방의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하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삼지연 지역 소년 탁구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대회 출전이라 떨렸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위를 했죠. 상장을 받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정말 탁구를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상장을 보여드리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아버지도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에는 특별히 고기를 사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제 성과를 기뻐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체육 선생님께서는 저를 도청체육학교에 추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양강도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죠. 그곳에 가면 더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실력도 크게 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청체육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갔을 때 긴장이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실력도 좋아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냈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체육학교에 입학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탁구만 하는 생활이 시작됐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기초체력 훈련을 하고 오전에는 기본기 연습, 오후에는 실전 경기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코치님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호되게 혼이 났죠. 하지만 그만큼 실력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모두가 북한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서 나라에 영광을 안겨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체육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삼지연 지역 체육 지도자로 임명됐습니다. 20살이 된 제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죠. 어린 학생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면서 제 실력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지도자 생활은 생각보다 보람찼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는 정말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라켓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선수로서 계속 발전해야 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개인 훈련을 했습니다.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후에는 다시 개인 연습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체육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체제 선전의 도구이자 국가 위상을 높이는 수단이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런 영광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무렵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양강도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 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체육대회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 국가대표 후보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더욱 혹독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탁구대 앞에 서 있었죠. 손바닥은 까져서 피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훈련 중에 만난 다른 지역 선수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양이나 함흥에서 온 선수들은 더 좋은 시설에서 훈련받은 티가 났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오직 노력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는 전담 코치가 배정됐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국가대표 출신 코치였죠. 그분은 제 폼을 보시더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정신력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체육선수에게 요구되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조국 광복 의지가 더 중요하죠. 경기 중에도 위대한 지도자님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평양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양은 제게 꿈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제 실력을 증명하고 국가대표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바로 조선의 심장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촌에서 다른 지역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고 서로 격려하며 대회를 준비했죠. 모두가 같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국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회 개막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회 하루 전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치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었죠.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제외된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비해 뭔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자책했죠. 코치에게 이유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부의 결정이라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 진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다른 선수가 살짝 귀뜸해준 것이었죠. 제가 귀국자 집안 출신이라는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서 중요한 대회에 출전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실력으로만 승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실력보다 출신 성분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귀국자라는 꼬리표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남한에서 오셨다는 이유만으로 저까지 의심받는 거였죠.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소용없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국가대표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시스템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특히 어머니는 제가 탁구 시작할 때부터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거든요. 삼지연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더니 한숨만 내쉬셨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지만 눈빛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탁구대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예전 같은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도 결국 출신 성분에 따라 운명이 정해질 텐데 제가 무엇을 가르쳐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동료 지도자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귀국자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엮여서 피해를 볼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체제가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요? 개인의 노력과 재능보다 출신 성분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평생 이런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신 성분 때문에 좌절한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체육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사라졌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건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삼지연 시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USB를 건넸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다면서 조심해서 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걸리면 큰일이 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금지된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나만의 문화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이어폰을 끼고 작은 중국산 플레이어에 USB를 꽂아 재생했죠. 화면에 나타난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했고 자동차는 번쩍번쩍 빛났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웃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나누며 서로 농담하고 웃는 그 장면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북한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식사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만이 굶주리고 고통받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화면 속 모습은 정반대였죠. 사람들은 풍요로워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한국 가요도 들어보게 됐습니다. 같은 지인이 음악 파일을 담은 USB를 건넨 것이죠. 한국어로 된 노래였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고 가사의 뜻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꿈,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서 잡히는 한국 방송을 몰래 들어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뉴스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제성장 이야기, 기술 발전 소식,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그 드라마들을 봤습니다.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로울 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점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에는 스포츠 프로그램도 봤습니다. 한국의 탁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활약하는 모습이었죠. 그 선수들은 제가 꿈꿨던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기하고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제 꿈을 그들은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한에 간다면 어떨까요? 거기서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방송을 접한 후 제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커졌죠. 출신 성분 때문에 평생 차별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죠.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지금의 삶이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후에는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지연은 중국 국경과 가까워 탈북 루트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시장에서 밀수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브로커 중에는 가짜 브로커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짜 브로커를 만나면 보이부에 신고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신뢰할 만한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드디어 믿을 만한 브로커와 연결됐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이미 여러 명을 성공적으로 탈북시킨 경험이 있다고 했죠. 처음 만났을 때 서로 경계심이 컸습니다. 그도 저를 의심했고 저도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탈북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전체 여정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도 팔고 아버지의 시계도 몰래 내놨습니다. 브로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물의 상태, 국경 경비의 근무 패턴, 날씨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했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체육 지도자로서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했죠. 부모님께도 아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알려드리면 말리실 게 뻔했고 혹시라도 누설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저 혼자 떠나버리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실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귀국자 집안의 아들이 탈북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 제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죠. 며칠 후 새벽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출발까지 며칠간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마지막일 수도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계속 눈에 담았습니다. 언제쯤 다시 뵐 수 있을까? 영영 못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정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삼지연 외곽의 작은 숲에서 브로커와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우리를 안내했죠.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 압록강까지 이동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이 검게 흘러가고 있었고 생각보다 넓어 보이는 강폭에 잔뜩 긴장되었습니다. 브로커는 물이 많이 불어있다며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5월이었지만 물은 여전히 차가웠고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제 팔을 잡고 끌어주어 간신히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는 갑자기 물살이 세지고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해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브로커가 제 등을 밀어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겨우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긴장감 때문이기도 했죠. 브로커는 저를 작은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집이라고 했죠. 그곳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잠시 쉬었습니다. 집주인은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줬습니다. 아마 이런 일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안의 검문을 피해 우회로만 다녔죠. 며칠 후에는 다른 탈북자들과 합류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죠. 모두 각자의 이유로 북한을 떠난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검문소에서는 공안이 버스에 올라와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들고 있었지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때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간 후에는 밀림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와 습한 공기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죠. 온갖 벌레들이 달라붙었고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발에는 물집이 잡혀서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밤에는 정글 속에서 야영을 해야 했습니다. 모기와 각종 벌레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무엇보다 각종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언제 위험한 동물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됐습니다. 며칠간의 정글 행군 끝에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태국 경찰에게 자수했죠. 경찰들은 저희를 난민으로 처리해줬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은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몇 주를 보낸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시설이었죠. 첨단 기계들이 곳곳에서 작동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꿈에서만 보던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것이죠. 국정원에서의 조사 과정을 거쳐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식사였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질과 양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쌀밥은 윤기가 흘렀고 반찬들의 종류도 많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가져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의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24시간 언제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자동 판매기에서 음료를 뽑을 수 있다는 것들이 모두 신기했습니다. 첫 직장은 물류센터였습니다. 단순한 육체 노동이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컸죠. 제 노력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급량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실감했죠. 작은 냄비 하나를 사는 것도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살지, 어떤 색깔을 고를지 모두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한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질기고 누린내 나는 소고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입에서 녹는 듯한 부드러움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야간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힘들었지만 보람찼죠. 여기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서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매일이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꿈꾸며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좌절했던 과거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겉으로는 무상치료를 표방하지만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의약품과 장비 부족으로 환자가 직접 약을 구해와야 하고 주사바늘은 재사용으로 녹이 쓸어 있습니다. 북한의 간호사들은 매일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일합니다. 단 하나뿐인 마취제로 수술을 강행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으로 환자가 죽어가는 현실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의 언니가 외부 정보 유통 혐의로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되고 병원에서도 의심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살 여자아이가 약 한 병이 없어 폐렴으로 목숨을 잃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심한 그녀는 결국 북한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연이고 올해 28살이 됐죠.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저는 막내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 옆에는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사셨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주 심부름을 해드렸습니다. 물을 길어다 드리거나 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 드리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항상 제게 미연아, 네가 커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머니의 장사 솜씨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 중국 국경까지 가서 물건을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죠. 미연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배움은 멈추면 안 된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시느라 항상 먼지투성이였고 기침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제게 책을 사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장마당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죠. 그 시기에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생물 시간이 좋았어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울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선생님께서는 미연이는 의학에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됐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의학대학에 가려면 좋은 성분과 돈이 필요했죠. 우리 집은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내 꿈을 다 이루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될 수 없다면 간호사라도 되자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2년제 간호사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컸지만 점차 간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사람이니까요. 학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고 실습도 힘들었죠.
간호사 학교 첫날, 교실에 들어섰을 때 긴장으로 손에 땀이 흘렀어요.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어깨를 무겁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느꼈어요. 해부학과 생리학을 배우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인체의 신비로움에 매일 놀라웠어요. 하지만 교과서와 실습 도구는 너무 낡고 부족했죠. 우리는 종종 그림만 보고 인체 구조를 상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습 과정에서 첫 주사를 놓는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환자는 40대 남성이었고 근육 주사를 놓아야 했죠. 주사 바늘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마치 수전증 환자처럼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현아, 첫 주사는 누구나 다 그래.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감을 가지렴. 지도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죠. 결국 주사는 실패했습니다. 바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환자분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죠.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자책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도전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능숙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놓은 주사 후에 환자가 안 아프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기뻤죠. 실습 현장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어요. 김 선생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정확한 기술은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었죠. 미연아, 내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지. 김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가끔 비밀리에 외국 의학 서적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책들은 김 선생님이 몰래 보관하고 계신 것이었죠. 컬러 사진으로 가득한 외국 의학 교과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너무 놀라워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세상은 넓단다, 미현아. 언젠가 네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청진시립병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실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설렘이 컸죠. 하지만 병원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병원은 겉으로 보기에도 낡고 초라했어요.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죠. 환자복은 색이 바래고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부족이었어요. 오늘은 항생제가 다 떨어졌어. 환자 가족들에게 시장에서 구해오라고 해 수간호사가 아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상이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약조차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맹장염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취제가 부족했어요. 병원장은 환자 가족에게 마취제를 구해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취 없이는 수술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물었어요. 해야 한다. 안 하면 환자가 죽는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수술은 부분 마취만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술 도중 환자의 비명소리가 수술실 밖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환자의 비명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은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회용이어야 할 주사기와 바늘을 끓여서 소독한 후 다시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바늘은 녹이 슬고 무뎌졌죠. 환자들은 주사 맞을 때마다 더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8살 소년이 열이 높아 입원했어요. 소년에게 주사를 놓아야 했는데 녹슨 바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은 주사를 맞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아팠죠.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병원장은 병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국가로부터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장 부부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인이 시장에서 음식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의료 시스템 전체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한 중년 남성의 복부 수술 중에 일어났어요. 환자는 비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이 필요했는데 금식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식사를 한 상태로 왔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에야 의사들은 환자의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언니 소연은 청진세관에서 일했습니다. 언니는 가끔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어요. 그런 언니를 통해 저는 외부 세계,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소연 언니가 퇴근 후 제 방에 살짝 들어왔어요. 언니의 얼굴에는 비밀스러운 표정이 있었죠. 미연아, 보여줄 게 있어. 언니가 속삭였습니다. 언니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건 한국산 의약품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만든 약이야. 중국을 통해 들어온 거지.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그 약을 손에 들고 살펴봤습니다. 포장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교한지 놀라웠어요. 설명서는 컬러로 인쇄되어 있었고 글씨도 선명했죠. 한국은 어떤 곳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 병원도 깨끗하고 의사와 간호사들도 충분한 약과 장비를 가지고 있대. 언니가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환자들이 자기 약을 구해올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다시 물었죠.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서 치료받는데 큰 돈이 들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계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소연 언니는 가끔 중국에서 가져온 한국 드라마 USB를 몰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속 병원 장면을 볼 때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깨끗한 복도, 하얀 침대, 현대적인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런 세상이 정말 있는 걸까? 제가 물었어요. 있어, 분명히. 언젠가 우리도 저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언니가 대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연 언니가 출근한 후 돌아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도 언니가 오지 않자 우리 가족은 걱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언니가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외부 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조사받는데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은 소연 언니를 구하기 위해 모든 돈을 동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더 오래 일하셨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연 언니는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감시 대상이 될 거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말대로 우리 가족은 이웃들에게도 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더 어려운 작업을 맡게 되셨고 저는 병원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소연 언니의 사건 이후 저에게는 암흑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동료들이 저를 피했고 상급자들은 종종 저를 불필요하게 질책했어요. 가족 전체가 불순분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저는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제가 현실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때만 저도 잠시 제 고통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던 친구 지영은 제가 힘들 때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영은 저와 같은 해에 간호사 학교를 졸업했고 같은 병동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지영이 퇴근길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연아, 사실은 말해야 할 게 있어.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죠. 내 사촌이 이미 한국에 정착했어. 그리고 나도 탈북을 준비 중이야. 저는 깜짝 놀라 지영의 입을 막았어요. 그런 이야기는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너도 봤잖아.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고 있어. 지영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매일 그런 현실에 절망하고 있었죠. 하지만 탈북은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실패하면 목숨을 잃거나 수용소에 갇히게 될 테니까요.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7살 여자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증상은 심각했지만 적절한 항생제만 있었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병원에는 필요한 항생제가 없었죠. 아이 부모는 시장을 뒤져 약을 구하려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아이 어머니가 의사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어요. 의사는 무력하게 대답했죠. 저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발열이 점점 심해지는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 뿐이었어요. 새벽녘, 아이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 부모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나은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서 제대로 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다음 날 저는 지영을 찾아갔어요. 나도 같이 갈래. 제가 말했습니다. 지영과 저는 탈북 계획을 조심스럽게 세웠습니다. 국경을 넘는 방법, 중국에서의 이동 경로, 필요한 돈,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죠. 출발 3일 전, 지영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심한 폐렴에 걸려 몸져 누웠어요. 고열에 시달리는 지영을 보니 함께 떠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현아, 혼자 가. 지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소개해줄 브로커가 있어.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더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결국 저는 혼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영이 소개해준 브로커 최 씨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돈은 반은 먼저, 나머지는 중국 심양에 도착하면 주면 돼. 최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의 반을 그에게 건넸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두만강 근처에서 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어두운 밤이었어요. 강물은 검고 차가웠죠.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물살이 세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천천히 따라와. 최 씨가 말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였어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최 씨는 저를 작은 마을의 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며칠을 쉬고 다음 행선지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집주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고 최 씨와 자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최 씨와 집주인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이 여자는 몸값이 괜찮을 거야. 간호사 출신이라 몸도 성하고 말도 잘 듣지. 최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그 사람 데려오지. 집주인이 대답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인신매매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지만 목숨이 중요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숲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렸지만 들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5째 날 저는 우연히 밭에서 일하는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소? 할머니가 조선말로 물었어요.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애원했습니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선한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밥과 옷을 주셨습니다. 조선족인 할머니는 북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죠. 내 동생이 심양에 살아. 그 애가 널 도울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심양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언제 단속에 걸릴지 모르니까요. 중국어를 모르는 제가 말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북한 사람인 게 드러날 텐데 말입니다. 심양에 도착해서 할머니의 동생을 만났어요. 그분도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계속 있는 것은 너무 위험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한국까지 가려면 몽골을 거쳐야 해 할머니 동생이 알려주셨습니다.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저는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비밀 네트워크와 연결되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몽골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3명의 북한 여성들과 함께요. 몽골 국경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고비 사막을 지나야 했는데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물도 부족했고 식량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차가 모래에 빠져서 모두 내려서 밀어야 했던 적도 있었죠. 몽골 국경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리는 국경 수비대에게 발각될 뻔했어요. 우리 일행 중 한 명인 선미가 발목을 다쳐 뒤처지고 있었거든요. 국경 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숨어.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게. 일행 중 가장 나이 많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른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국경 수비대는 그 소리를 따라 그쪽으로 갔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 여성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몽골에 도착한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공포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공항은 너무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고 물도 마음껏 쓸 수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원에서 저는 3개월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힘들었죠. 북한에서는 본 적도 없는 기계들이니까요. 하나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깨끗한 병원, 친절한 의료진, 그리고 최신 의료 장비들.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많은 검사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서도 꼭 간호사가 되겠다고.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의 간호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일단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했어요. 하루 4시간 자면서 공부했죠. 첫 번째 시험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용어와 체계가 너무 달랐거든요. 시험에 떨어진 날 저는 한강변에 앉아 펑펑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어느 날 한 여성 고객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에서 오셨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억양이 조금 있어요.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여성은 김 원장님이었어요. 김 원장님은 제가 북한에서 간호사였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요양원에서 일해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회는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한국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김 원장님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환자 차트 보는 법, 한국의 간호 절차, 의약품 지식 등을 꼼꼼히 알려주셨죠. 요양원 일을 하면서도 저는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저는 마침내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정식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대학에 입학하기로 한 거죠. 입시 준비는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종종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때로는 학원에도 다녔습니다. 마침내 저는 간호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4년간의 노력 끝에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북한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소연 언니도요. 언젠가 가족 모두와 재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저는 병원에 취직했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속에서 일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코드블루가 발령되면 모든 의료진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약이나 장비가 없어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경험과 너무 달랐습니다. 이게 바로 의료의 본질이구나. 저는 종종 생각했어요. 일하면서 저는 탈북민 환자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사를 만나 안심하는 듯 했어요. 특히 탈북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일하면서도 저는 소연 언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고 마침내 소연 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소식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제 꿈은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현대적인 병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북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재회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탈북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가족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근 북한의 의료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품조차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간단한 질병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특히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수단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자는 북한에서 25년간 내과 의사로 일하다 탈북한 리정숙 씨입니다. 그녀는 약이 없어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결국 자녀들의 탈북 후 남편의 심각한 병을 치료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의료 현실과 그녀의 탈출 과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내과 의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리정숙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의사였지만 사실 저는 매일 무력감에 시달렸죠. 환자를 살리고 싶어도 약이 없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의사로서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환자를 눈앞에서 살릴 수 없을 때였습니다. 병원 약품 창고는 항상 텅 비어 있었고 심지어 기본적인 항생제조차 구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산에서 캔 약초를 다려 먹으라고 처방하는 것뿐이었죠. 이것이 북한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 특히 추웠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폐렴에 걸린 5살 아이가 실려왔어요. 아이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지만 저는 그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거든요. 결국 아이는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아이 아버지는 왜 자신의 아이를 살리지 못했냐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의사가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제 남편은 광산에서 일하다 갱도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의사인 제가 남편조차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었죠. 진통제 한 알 구하기 위해 저는 병원 약품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아내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괴로웠어요. 우리 가정은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을 못해 배급이 끊겼고 저의 의사 월급은 쌀 몇 킬로그램을 사기에도 부족했어요. 아들은 군대에 갔다가 영양실조로 돌아왔고 딸 수연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집안일을 도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수연이가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해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반대했어요. 국경을 넘다 잡히면 어떻게 될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연이는 이대로는 아버지도 오빠도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환자들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더는 보기 싫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수연이의 방이 텅 비었어요. 탁자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곧 좋은 소식 전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딸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 딸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어쩌면 딸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강가에 나가 중국 쪽을 바라보며 딸의 안전을 빌었어요. 병원에서는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국경을 넘어 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제 영혼은 딸과 함께 이미 북한을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연이가 떠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이상하게 흥분해 있더군요. 수연이한테서 소식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꾸러미를 풀어보니 기초의약품들과 300위안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수연이가 중국 연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낸 약은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가 됐죠. 하지만 동시에 딸이 중국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으니까요. 약품들을 살펴보니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영양제 모두 포장이 깨끗하고 유통기한도 넉넉했죠.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나니 그동안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적어도 제 가족은 당장 약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서의 현실은 여전했어요. 다음날 출근해보니 폐렴 환자가 또 실려왔는데 약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연이가 보낸 항생제가 만져졌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 약을 꺼내 환자에게 놓았습니다. 간호사가 약이 어디서 났는지 물었지만 저는 그저 환자 살리는 데 쓰이면 된다고만 답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수연이가 보내주는 약들 중 일부는 남편과 아들에게 썼지만 나머지는 가장 위급한 환자들에게 몰래 사용했어요. 그것조차 부족했지만 적어도 몇몇 생명은 구할 수 있었죠. 1년이 흐른 어느 날 국경마을에 사는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친척집까지 이틀을 달려갔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이는 이제 한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적국이라 배워온 그곳에 내 딸이 있다니 북한에서는 한국으로 간 사람들을 변절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딸이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한국에는 약이 넘쳐나고 아픈 사람들이 약이 없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모든 기계가 있고 의사들은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꿈꿔온 의사의 모습,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의사, 북한에서는 불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이었죠. 수연이는 만약 제가 한국에 오면 남편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아들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의사로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딸에게서 약이 오고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보며 점차 딸의 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사실 병원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물을 많이 가져오는 간부 가족들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일반 주민들은 그저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약품은 시장에서 불법으로 거래되었고, 의사들도 생계를 위해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패에 동참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결과 가족들은 더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죠. 점점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의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에는 약이 없는 건지, 왜 사람들이 간단한 질병으로도 죽어가는 건지, 그리고 그 질문들이 차츰 더 근본적인 의문으로 바뀌어갔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보내준 약으로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사로서의 저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딸 수연이가 한국으로 간 소식을 들은 후 저희 가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북한 체제에 대해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병원에서 정치학습 시간에 입을 다물었어요. 특히 아들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 했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일들을 듣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매일 굶주림에 시달렸고 상관들의 구타가 일상이었다고 했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동료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고 했죠. 제가 병원에서 보는 현실과 다를 바 없었지만 내 아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은 장마당에서 친구들과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중국 국경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을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나 봅니다. 가끔 밤늦게 돌아와 어머니,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그저 젊은이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장마당에서 밀수품 거래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과거 군 출신이라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어요. 간신히 뇌물을 주고 풀려났지만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몰래 가방을 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들은 그저 친구네 집에 며칠 묵고 오겠다고만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베개 밑에는 짧은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를 찾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두 자녀 모두를 잃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저주하고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저녁이면 두만강 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죠. 아마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갔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10개월 후 또다시 국경 근처 친척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들과 딸이 함께 전화해 왔습니다. 두 사람 다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한국에 도착한 지 석 달 됐다며 이제 안전하게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국경 근처까지 브로커를 보냈다고 했고 이제는 저희 부부도 데려오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까지 그 위험한 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 다음에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태국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는 달라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의사들은 정말로 환자를 치료해요. 아들의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평생 꿈꿔왔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는 아버지의 다리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환자를 살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저는 가족을 지킬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저는 몰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국경 지역에 대해, 중국에서의 이동 경로에 대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의사로서의 꼼꼼함과 분석력이 이러한 정보 수집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지식이었어요.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남편도 모르게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딸과 아들이 탈북한 후 저희 부부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았어요. 그저 가끔 동네 인민반장이 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감시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보위부 요원 김대위의 방문이었어요.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 자녀들의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까? 혹시 중국에 있다는 소식은요? 한국으로 갔다는 말은 들은 적 없습니까? 저는 매번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김대위의 눈빛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리정숙 동무, 알고 있겠지만 가족이 반역자가 되면 남은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적이라면 용서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그의 말은 위협이자 회유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면 안전할 수 있다는 암시였죠. 하지만 저는 자녀들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모른다고만 답했습니다. 김대위가 돌아간 후에는 항상 온몸이 떨렸어요.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골마 심한 감염이 생겼어요. 수연이가 보내준 항생제도 이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고통으로 신음했고 저는 그를 지켜보며 무력감에 시달렸어요. 의사였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살릴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은 아이들에게 가야 하오. 여기 남아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탈북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있는 동료 의사 한 명에게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고향에 있는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준비는 서둘러 진행되었어요.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꾸렸고 그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는 떠나기 전날 밤에야 계획을 말했어요. 처음에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자신같이 아픈 사람이 갈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살려면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당신 다리도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결국 남편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경 마을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실었어요. 열차 안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누가 우리를 쳐다볼 때마다 들킨 것은 아닌지 두려웠어요. 국경 마을에 도착해서는 수연이가 알려준 연락처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남자로 말투로 보아 조선족인 것 같았어요. 그는 우리에게 국경을 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이미 수연이가 지불했다고 했어요. 선생님, 두만강은 이 계절에 수심이 낮아요. 하지만 경비가 삼엄합니다. 밤에 움직여야 하고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셔야 해요. 그날 밤 저희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어했지만 저는 그를 부축했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강을 건너면 우리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멀리서 북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저희는 급히 숨었고 브로커는 침착하게 다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예정보다 2km 상류에서 강을 건너기로 했어요. 남편을 부축하며 저는 한 발 한 발 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남편의 체중이 실려 발을 내딛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조선족이 운영하는 작은 민가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맛보는 중국 음식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남편과 저는 말없이 음식을 먹었지만 우리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민가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다음날 저희는 수연이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딸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었어요. 딸은 서울의 자신의 집을 카메라로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북한에서는 특권층만 가질 수 있는 가전제품들이 일반 가정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의 일주일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TV에서 우연히 한국 의료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최신 의료 장비와 깨끗한 병원 환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마음껏 약을 처방하고 첨단 장비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제가 알고 있던 의학과 현대의학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는 다른 탈북자들도 만났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굶주리지 않고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 꿈을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났던 거예요.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 브로커는 우리에게 다음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남편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다리 감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머무를 수는 없었고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괜찮을까요? 남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브로커에게 물었더니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들보다 더 심한 상태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보다 당신은 의사니까 남편을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브로커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밤에만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지냈어요. 버스, 기차, 때로는 트럭 뒷칸에 몰래 타기도 했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테니까요. 특히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어요. 국경 수비대가 삼엄하게 검문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숲속에 숨어 적절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었어요. 다리 감염이 심해져 고열에 시달렸죠. 저는 가지고 있던 항생제로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태국에 도착하면 병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불안했어요. 남편이 견딜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라오스 국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즉시 유엔 난민기구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난민 캠프로 이송되기 전 남편은 태국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태국 병원은 제가 본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환경, 다양한 의료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넘쳐나는 약품들. 북한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의사인 저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진단 방식, 치료 과정, 약품 사용법까지 제가 알던 의학과는 많이 달랐어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적어도 안전했습니다. 캠프에는 우리처럼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자유와 새로운 삶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종종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비록 태국어를 몰랐지만 기본적인 진료는 도울 수 있었어요. 특히 어린 탈북 아이가 열병으로 아플 때 제가 응급처치를 해주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이 있으니 환자를 실제로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태국 난민 캠프에서 3개월을 보낸 후 마침내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탈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자녀들을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비행기를 처음 타본다는 사실도 긴장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권층이 아니면 비행기를 탈 기회가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태국의 풍경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밤이었지만 공항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조사관들은 매우 친절했어요. 그들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북한에서는 당 간부나 높은 직위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사 과정에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조사는 고문과 협박이 일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한다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물과 음식도 제공받았어요. 심지어 남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대우가 저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조사 후에는 하나원이라는 정착지원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저희는 한국의 법과 제도, 문화, 경제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특히 인터넷 사용법을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없는 기술이었으니까요.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시설이었습니다. 깨끗한 진료실, 다양한 의료 장비, 그리고 풍부한 약품들. 저는 틈틈이 간호사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에게 의학 서적도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들을 통해 저는 북한에서 배운 의학 지식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의 다리도 하나원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만성골수염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항생제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여기서는 집중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북한에 남아있는 환자들을 생각했어요. 같은 병이라도 이곳에서는 살 수 있고 북한에서는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드디어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정착금과 함께 작은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처음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깨끗한 화장실, 24시간 나오는 온수, 항상 따뜻한 난방.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특히 부엌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어요. 수연이가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나 석탄으로 불을 피워 요리했는데 여기서는 단추 하나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냉장고에는 항상 식품이 가득했고 수도꼭지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은 병원 방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정기검진을 위해 동네 병원에 갔을 때 저는 병원의 시설과 서비스에 놀랐어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모든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이 부족해 환자를 돌려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어요. 여기서는 약이 없어 환자를 보내는 일은 없네요. 제가 무심코 한 말에 의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약이 없어서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저는 그제서야 제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약이 없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은 여기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생활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같은 한국어이지만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의학 용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식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한국에서는 영어식 용어를 썼죠. 이런 차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가끔은 주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빠른 속도와 경쟁 문화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느리고 단순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은 탈북민 지원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었어요. 특히 탈북 의사 모임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는 방법과 자격증 취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북한 의사 면허로는 한국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었지만 간호조무사나 의료 관련 직종으로 일할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자유로운 생활,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자유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지금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탈북민 의료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 중에는 북한에서의 열악한 의료 때문에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 의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도 언젠가 약이 넘쳐나는 병원에서 진정한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제가 가진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